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의 모종린 저자님 모시고 네. 우리 크리에이터들 또 도시 이야기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좀 일부에서 많이 좀 나눠봤는데 이게 여러 곳에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도시라는 조건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여야만 이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고대부터 계속 논의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익명성 얘기하고 어떤 밀도가 가져주는 어떤 상호작용. 그래서 도시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화 창출 단위라고 보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도시 랭킹은 크게 안 변해요. 근데 산업은 금방 바뀌고 기업 순위는 항상 바뀌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 산업과 그 기업을 배출하는 도시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된다는 게 저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산업 현장이라는 생각을 빨리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그 우리 산업 발전 방식 때문에 자꾸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기업을 모아놓으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과 생산이 분리가 되는데 보통 도시라는 게 생활, 생산, 소비가 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많은 창의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큰 저 기업들 몇 개 있으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잠자고 먹고 살고 뭐 이런 데가 이제 그냥 교육시키고 뭐 그런 데가 이제 도시지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얼마든지 여기저기 바뀌고 살아나고 뭐 더 유지되고 없어질 수 있지만 도시라는 게 그 생명력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 일단 개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1단계로. 그리고 그 2단계에서는 그 개성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로컬 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 로컬 기업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 미래 산업을 만드는 그 3단계로 도시가 경제적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전체를 보면 그나마 서울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부산도 못 하고 있는 거고 대구도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우리나라 봐야지 자꾸 산업 단위로 봐서는 이거는 뭐 산업 정책이라는 게 항상 경제학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시애틀이 괜히 시애틀이 아니군요. 괜히 그 실리콘밸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거기야 뭐 항상 도시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실리콘밸리가 있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겨난 거지 그 기업들이 있어서 실리콘밸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죠. 또 도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야 솔루션이 보입니다. 맞아. 우리나라에도 테헤란로에 많은 뭐 IT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시가 먼저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시티 퍼스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크리에이터 타운 퍼스트라고 하거든요. 크리에이터 타운 퍼스트. 도시는 반드시 문화가 있어야지. 그냥 문화 없는 도시는 그거는 큰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문화가 있고 사실 뭐 시애틀이나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도 보면 옛날에 히피 문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IT에 어찌 보면 좀 모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죠. 그런 아니 거군요. 근데 뭐 세계사를 봐도 그 실제로 경제의 중심이었던 도시보다는 문화의 중심인 도시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관광도 하러 가고 파리나 로마나 이쪽이 런던보다는 더 많이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그런 문화의 중심에 이스탄불 뭐 이런데 많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럼 좀 크리에이티브한데 더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그 문화와 산업을 자꾸 이렇게 따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문화는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이랑 독립된 어떤 문화 향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향유적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부터 생산 문화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창조성에서 그런 도시 그 시민들이 알아서 도시가 필요한 브랜드를 창업하고 기업을 창업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그 크리에이터 경제에 맞는 산업 정책인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접근 안 하죠. 옛날 이제 반도체 육성하고 뭐 철강 산업 육성하듯이 산업을 타겟해서 거기를 어떻게 보조금 주고 뭐 R&D 지원하고 교육 지원해서 단지에다 모아놓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해 온 거죠. 한계가 있어.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좀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방에서 지역에서는 각자 어떻게든 그 골목이든 문화를 살리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미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라면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면 축제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미에? 네, 그리고 김천. 김천은 김밥 축제를 하는 거예요. 김천 해가지고 김밥 천국 이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열심히들 노력은 하시는데 아직 이게 어떤 그러니까 뭐 엄청 크게 도시로 발전할 만큼의 어떤 문화로는 못 가지만 네. 지방에서는 각자 열심히 노력은 하시더라. 공주에서는 공주. 심플하시네. 구미에는 이제 가장 큰 라면 공장이 있다고. 네, 공장이 있으니까 라면 축제 한다고. 라면 축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탑다운 방식의 좀 기존의 생각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위에서 야 뭐 문화하면 된대. 우린 뭐야? 우리는 라면 공장 있잖아. 라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이 밑에서 올라가는. 그게 될까요, 근데? 그런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소도시에 마츠리 해가지고 동네 일종의 뭐라고 할까? 동네 축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지금도 있긴 행사를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동네 축제가 거의 단절돼 버렸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래도 이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도 뭐 명절 된다든지 새해를 맞으면 그래도 뭐 꽃가루 옷 입으시고 지신 밝기도 하시고 나름의 뭔가 동네의 어떤 그래도 그게 컨텐츠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즐기는. 근데 그게 한 80년대 들어오면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 그냥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로 나오는 거는 맨날 지역마다 나오는 무슨 아가씨 축제, 뭐 무슨 아가씨 축제, 무슨 뭐 축제, 뭐 불고기 축제, 뭐 이런 걸로 그냥 다 대체가 된 거 아닌가. 좀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서울의 크리에이터 타운에 가면 뭐 동네 안내소도 있고 그 크리에이터들이 동네 행사를 많이 하고 축제를 많이 해요. 뭐 연희 걷다, 뭐 그래서 뭐 웰컴 센터 연희에 가면 연희동의 안내소예요. 거기 연희동을 소개하고 가게 소개하고 굿즈도 팔고 그런 그 광주 동명동에 가도 있고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사는 데는 이 동네 그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근데 주로 이제 커피 축제 같은 건 하는데 그런 축제라기보다는 그 동네 그 가게를 이렇게 돌아보는 건데 그 뭐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하죠. 요새 청년들은 우리가 기성세대는 산업단지 가서 공장을 견학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동네 가게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어떤 때는 해외로도 가고 도쿄로도 가고 뭐 어떤 때는 방콕도 가고 그러지만 그 국내 안에서 뭐 제주도의 탑동에 가서 그러면 로컬 샵이라고 로컬 크리에이터 샵을 뭐 투어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좀 노는 시간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일에 맨날 막 아침 9시부터 저 밤 10시까지 일하고 이러면 그런 데를 가볼 시간조차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놀 시간이 좀 많아야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뭐래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사실은 정말 미래를 위한 어떤 경쟁력도 생기는 건데 지금은 그냥 기존의 어떤 7, 80년대 그 산업의 논리 이거에 이제 아직도 많이 빠져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성세대와 어떤 그 MZ세대의 차이를 그렇게 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산업사회 어떤 세계관과 지금 얘기하는 어떤 문화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에이터 사회 소사이티의 세계관이 다른 충돌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소사이티의 반대말에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 네네네 맞아. 그래서 그냥 출퇴근 가깝고 그냥 직장이랑 그런 거 가깝고 그다음에 최대한 시간 절약해갖고 일할 시간 늘리고 이게 이제 과거의 효율성 높이고 그래서 빨리 따라가는 이 전략 선진국 따라간 전략이었다면 그건 이제 물론 그 시대 필요했죠. 7, 80년대 중요했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교수님. 이제는 아니에요. 그게 참 그 어떤 그 우리 지금 한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에서 우리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라는 얘기는 1980년대부터 했어요. 탈산업화. 근데 보통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뱅킹이었고, 헬스케어가 또 근데 그것도 되게 다 대도시 중심이었어요. 대기업 중심이었습니다. 텔레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크리에이터 소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 서비스 산업도 지금 우리가 경쟁력 확보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세상이 크리에이터로 넘어가니까 두 번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 소사이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 그다음에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소사이티 이렇게 진화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작은 서점이나 도서관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도서관을 나중에 할 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전 중요한 예를 들어서 그런 서점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골목의 색깔을 좌지우지하는 품격이죠. 품격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도 보면 크리에이터 타운이냐 아니냐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지표가 독립서점 얼마나 갖고 있냐. 근데 대부분 그 우리나라 상권에서는 신도시 상권이라는데 독립서점 하나도 없어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전국에 뭐 독립서점이 지금 뭐 1000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의 일부 지역에만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도서관도 그렇고 결국에는 넌 크리에이터를 독립서도 그렇고 서포트하는 어떤 그 생태계를 지원하는 어떤 인프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 선생님 바로 이 책에 독립서점의 생존 전략 나오지 않습니까? 그 책에 이게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독립서점의 생존 전략이 있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이제 크게 경제의 3축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도시 플랫폼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보여주는 게 이제 부산의 독립서점 크레타 여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놀란 게 이게 보통 우리가 서점을 하나 일반적인 서점 내도 저번에 어떤 사회학자 노명우 선생이 서점 내는데 지금 거의 뭐 적자 보면서도 계속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독립서점 더 힘들잖아요. 사실상 이게 우리가 왜냐면 비치할 수 있는 책의 종이 한계가 있고 근데 임대료는 어느 정도 나가야 되고 이럴 때 과연 이걸 단순하게 수익만 갖고 하면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산업적 사고방식은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도시 플랫폼 해가지고 아주 이게 여기 나오더만요. 월 2천만 원 매출을 달성했다. 어떻게 뭘로? 그러니까 바로 그 서점 하여튼 월 매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온과 오프라인과 그거 다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예전식으로 보면 그냥 이 공간에 이 정도 하면 이거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이게 딱 그게 나오는데 이거를 온라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내고 온라인 매출도 일으키고 또 오프라인에서 저자 직강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어내고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 만들고 그 다양한 형태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여기서 이제 도시 플랫폼으로서 또 전포동도 그 카페촌들이 많이 지금 젊은 사람 많이 오니까 그런 거다 연관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해서 그게 사실은 요즘 뭐 서점 중에 경영되는 데 거의 없을 텐데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긴 있는 거군요. 이 책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보면 그 잘하는 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도시에 뭐 크레타뿐만이 아니고 여기 일단 뭐 그 서울에도 연희동에도 정주로 유명한 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유어마인드 이게 워낙은 서점은 2008년 정도에 새로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땡스북이나 유어마인드가 1세대 독립 서점이에요. 홍대에서 시작했어. 근데 이 현상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데 동시에 제가 사실 골목상권의 그 기본 세트라고 하면 BBC라고 합니다. BBC라고 하는데 BBQ가 아니고 BBC인데. BBC 빵, 북스토어, 베이커리, 커피예요. 같이 이제 뭐 근데 그래서 대부분 그 어떤 문화 공간을 만들 때는 이 세 개 세트가 같이 넣는 거죠. BBC, BBC를 같이 넣는데 그럼 이 세 개가 왜 이렇게 특별하냐? 우리나라에서 보면 홍대 지역에서 보면 뭐 그때 당시에 그 폴앤폴리라는 빵집에서 그때 우리가 건강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식빵이라고 해서 우리는 빵을 주로 디저트로 먹었는데 어떤 그 우리가 치아바타나 이렇게 건강한 빵을 먹는 게 그때 2000년대 후반에 홍대에서 뭐 그리고 베이글 뭐 이런 거 이태원에 뭐 오래종인 이런 빵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식 개념으로 이제 먹기 시작했죠. 주식빵. 그리고 그 커피도 보면 뭐 브리치 커피 그 커피 전문점이 그때 또 생기면서 홍대가 어떤 인디 문화에서 소상공인 문화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BBC가 사실은 홍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 세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동네 가든지 이 새 업종 게스트하우스까지 넣어주면 이제 완결이 되는데 게스트하우스까지 4개 업종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크리에이터 타운의 기본 조건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빵, 그다음에 책, 커피.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집들이 있는데 저 서점 하나 없다 치면 제가 거기 치고 들어가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지금 베이비 부모들 훈련시켜서 지역 소도시의 골목 상권으로 파견하자는 거죠. 자꾸 뭐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을 취업하라는데 그것도 적응 못합니다. 중소기업에 젊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자기 그 컨텐츠 능력을 좀 키워줘서 가다 작은 책방을 운영하면 그리고 이제 거기 책방이 너무 없다 보니 그러면 좀 정부가 조금만 보조해 주는데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책방을 운영하면 책식 갖고 안 되니까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하잖아요. 뭐 북토크도 하고 뭐 독서 모임도 하고 작가 초대 그리고 뭐 글쓰기 모임도 하고 뭐 그런 거는 그 운영비를 좀 보조해 주고 그랬어요. 정부가? 네, 정부가. 그런 거를 이제 예산을 지금 뭐 근데 저는 우리가 독립서점을 도시문화 차원에서 커뮤니티 공동체 어떤 활력 차원에서는 그런 독립서점의 문화 활동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봐야 큰 돈 못 벌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뭐 이거를 뭐 그 대박 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동네를 좀 우리가 1단계 만약 홍대처럼 되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문화지구가 되지만 그 조용한 동네에서 문화를 만드는 그 업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왜 BBC가 중요하냐면 커피는 뭐 사랑방 그러니까 카페가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빵은 되게 보면 주민 그 대상 업종인 거예요. 이게 신선 제품이니까 되게 주민들 상대로 하는 거고. 책방이야 당연히 그 주민들을 하기 때문에 보통 지도를 누가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네 지도를. 그럼 동네 가면 동네 지도를 만드는 업종이 되게 게스트하우스하고 책방이야.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책방은 왜 지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동네를 소개하고 지도를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디 가든 책방에 가서 그 동네 정보를 얻어요. 맞습니다. 성산동에도 저희 사는데 동네 서점이 있는데 그 뭡니까 유리창 제일 크게 항상 그 지도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요 바로 일대의 빵집, 뭐 주점 음식점 쫙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뭐 문화 공간들 쫙 해가 항상 또 업데이트 시켜줘요. 그래서 항상 거기만 가면 이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책방에 들어가서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요? 물으니까 제 지도 보라고 그런 건가? 아니.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 이게 한눈에 조감이 되니까 이 동네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이게 확실감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되게 이제 이런 어떤 정감도 생기고 동네를 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낯선다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책으로는 어려우니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동네 기업들이랑도 협업해야 되고 또 동네 기업들도 이제 책방을 통해서 뭐 문화 행사도 하니까 어떤 그 동네 문화 활동이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그건 굉장히 건강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금은 AI가 가장 큰 뭐 물결이란 물결이잖아요. 여기에 AI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같이 이제 뭔가 상생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가능할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AI가 이제 뭐 더 개인의 비서가 되자 해도 개인을 도와주는 기술로 계속 유지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개인을 통제하는 기술로 쓰이면 우리는 뭐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그러면 지금까지도 보면 그러면 우리가 AI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도 보면 이미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경우가 많지 워낙 그런 컨텐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 AI를 보조해줘봐야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안 돼.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일단 그 크리에이터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에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AI가 못 따라오는 컨텐츠를 만드는 건 또 다른 과제잖아요. AI한테 도움 받는 건 도움 받는 거지만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디지털 컨텐츠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영화 산업이나 이런 데서 지금 동영상 제작자나 게 계속 직장을 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디지털 쪽이 더 위험해진 거예요. 그 AI가 디지털 컨텐츠는 자기가 만드니까. 그러면 AI가 못 만드는 컨텐츠는 아까 우리가 크리에이터를 뭐 디지털 그다음에 오프라인 도시 하면 오프라인 도시는 AI가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 아니지만 AI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감각 5개 감각 중에서 기본적으로 시각하고 청각을 그 활용해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지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머지 감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거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러면 이게 오프라인 그 컨텐츠라는 게 사실은 오감을 자극한다는 건 그렇죠. 미각, 촉각, 후각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오프라인 그 크리에이터들은 오히려 AI 공간 그 기획 그 생산 제작 능력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 근데 도시로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로 가면 이 동네를 살리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AI가 사방을 다니고서 이 동네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동네 컨텐츠를 파악해야 돼. 그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네네네. 아, 그런 빈틈이 AI 분명히 좀 있구나. 그러면 오감에서 특히 이제 후각과 미각 제일 자극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저는 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극되는 거 어디? 아, 1kg 커피요. 네, 1kg 커피가 커피 향과 커피 맛이 그럼요. 아 정말 그거는 AI가 아무리 뭐 극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긴 코를 이래 잡고 이러면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죠, 그죠?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하죠. 이렇게 코를 잡고 뭘 먹으면 그렇죠.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하죠. 그만큼 후각하고 미각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1kg 커피는요 향이 너무 좋아서 이거 코 막잖아요. 그래도 뿜어져 나. 코 뚫고 나오는구나. 정말 향이 좋거든요. 전 그 거의 1kg 커피의 그 향은 거의 촉각이 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향은 그 정도. 촉각으로요? 네, 향이 촉각으로 느껴져요. 교수님 이 정도면 한번 마셔봐야겠죠. 그러겠네요. 뭐 주시죠 뭐. 네, 1kg 커피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그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손대기 어려운 뭐 그런 분야까지도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오감을 만족하는 체험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잘 우리 서점에서 혹은 뭐 우리 도서관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동네 콘텐츠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가 동네 분위기라든가 뭐 성수동을 좋아하는 거는 뭐 AI가 성수동 문화를 복제하는 거는 뭐 상상을 해보세요. 동네에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도 잘 안 될 거라는 게 그 보통 그 IT 계획에 무슨 트윈 뭐 또 도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이 도시를 그대로 그냥 설계를 갖다 놓고 복사해서 거기를 무슨 어떤 교통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그건 오감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냥 뭐 시각, 청각 정도. 맞아요. 네. 기반으로 뭔가 우리가 편리하게 해줄 수는 건 있지만 우리 그 행복의 중요한 나머지 감각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파전 그 막 지글지글 냄새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AI가 못하지. AI가 구우면 되잖아요. 로봇이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냄새를 우리가 뭐 저 스마트폰으로 맡을 수는 없게 할 거 아니야. 아직은 못 맡을 거 아니야. 언젠간 되겠지만 근데 촉각은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5감각 5개 감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어느 감각을 포기할 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와, 그건 새로운 질문이네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인데 보통 사람들은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지는 우리가 또 다시 질문하니까 뭘 하나를 버려야 된다. 버려한다면 뭘 버리시겠어요? 포기한다면 다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이렇게 가만히 시각은 절대 포기 못하죠. 시각을 포기할 수 있다고요? 아니 다른 거예요. 뭐 다른 거는 청각은 청각도 안 되죠. 후각 차라리 후각이 좀 후각 한번 포기하겠습니다. 5개 중에 굳이 하나를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 후각 미각 정말 중요하고요. 촉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촉각이 없으면 그냥 죽는데 고통을 못 느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과장되게 얘기하면 손 뱉는데 막 몰라. 그렇죠. 무통각증 온도도 못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뭐 후각에 독극물 들어오는 것도 못 냄새 막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니까 지금 AI가 그 시각, 그 청각 정도를 그 마스터한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그쵸. 언젠가는 그렇게 확보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나머지 영역에 기회가 더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하여튼 이 도시가
가진 힘을 저는 다시 한번 좀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가 가진 힘은 그냥 사람들 많이 수용하고 많이 그냥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문화라는 걸 가진 도시여야 되는 거지만 문화 창출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문화 창출 능력이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문화 창출 능력을 자꾸 천재 뭐 예술가 뭐 공연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그 고유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니까 기업도 창출하고 뭐 삶의 질도 창출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대신 이질적인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거 중요하죠. 동질한 사람들 자꾸 만나는 건 큰 도움이 안 돼요. 좀 만나고 계세요?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카르텔. 마피아.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데 보면 자기는 캠퍼스를 만들잖아요. 동그랗게. 물론 뭐 그것도 뭐 하나의 시도인데 그거 갖고 난 안 된다고 봅니다. 아예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자꾸 사람들이 오고 가야지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교차로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거고 그 추진력이 생겨나는 거지 그냥 비슷한 회사 안에 사람들 자꾸 만나봐야 그거는 저는 큰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들도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그냥 건물에 한 층 빌려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어디 무슨 대학 캠퍼스라고 해서 그냥 막 어디 건물 이렇게 뭐 사회대, 뭐 농대, 뭐 자연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그냥 도시 내 저쪽 동네 하나 그냥 어디 무슨 캠퍼스 하나 있고 저쪽 동네 그냥 건물에 3층 빌려서 쓰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니까. 다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도 그게 돼야 되고 또 사실 지금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많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중산층이 계속해서 이제 분해되고 있고 중산층이 얇아지니까 이제 정치 불안정이 나오는데 이제 크리에이터 사회에서 AI 같은 경우도 디지털 디바이드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이든 아니면 좀 뭐 일종의 크리에이터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뭐 어떻게 육성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그러니까 뭐 그리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노동 없는 세상을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직업이나 경제 활동을 안 하고 뭘 해야 되는지. 근데 그때 이제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한테 이제 경제 활동을 시키고 자기는 그럼 뭘 해야 되나? 뭐 철학을 하고 뭐 예술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전통이 있는데 19세기에 가더라도 보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생각. 그리스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인간은 다 크리에이터가 된다, 예술가가 된다 라고 다 하던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보다도 그 문화 산업이 가장 불평등해요. 왜냐면 그거 슈퍼스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화 산업은 고질적으로 슈퍼스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한두 사람만 다 득점하고 나머지는 다 스타핑 아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고전적으로 쓰는 게 대부분의 그 예술가들은 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문화 산업이. 뭐 K-팝이든 뭐 미술도 그렇고 지금 하다못해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튜브도 그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보고 크리에이터 중산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크리에이터 경제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지만 이 문제 해결하면 우리 인류한테 대안이 아닌 거죠. 불평등만 더 악화되는 거죠. 제조업보다 훨씬 더 불평등해요. 불평등 만든 사람은 주범이 여기 있잖아요. 저는 잘 사는 예는 없어요. 이분이 몇백만 채널 그런가요? 또 있습니다. 저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럼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면 좀 나눠줘요. 주기 싫은데요? 왜 줘야 돼? 내가 어떻게 어떤 대안을 그러면 노력을 해 노력. 뭐 크리에이터 경제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운영자가 없는 그런 개인 간의 플랫폼을 만들자. 그러면 지금 수익은 사실은 크리에이터 내부보다도 그 플랫폼 기업이 다 갖고 가잖아요. 네. 페이스북이든 유튜브. 네, 그거를 그럼 운영자 없는 그러면 플랫폼을 만들자는 게 뭐 웹3, 뭐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자. 잘 안 될 걸. 네,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충분히 효과적이 아닌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자 없는 그런 우리가 더 수평적인 플랫폼을 만들자는 그러니까 방향은 명확한 거죠. 그러면 좀 다른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게 출연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인장이 있어요. 주인장. 그럼 출연자는 출연료만 받고 끝나거든요. 근데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이 편에 대한 수익을 좀 나눠주라. 네? 너 그럼 더 줄어들걸? 그런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러면은 하나의 여러 개의 채널에 나가는 주인장처럼 활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왜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생각 난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해봐 네가. 그게 쉬운가? 여기까지 오는 게 보통 일이었겠냐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배달의 민족 욕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죠. 욕 많이 먹는데 그들이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게 야, 젊은 사람들 몇 명 모여갖고 야 우리 배달앱 한번 만들어 볼까? 너 또 앱 잘 만들잖아. 컴퓨터 좀 하잖아. 한번 해봐.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 들어와. 이렇게 해서 지금 배달의 민족이 됐겠냐고.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10몇 년 전부터 이제 바닥에서 개고생을 하면서 사실 이제 배달의 민족 뜬 건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생한 거에 비하면. 그러면서 이제 공공 앱들 만들잖아. 공공 앱들을 만들면 야 배달의 민족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 안 되거든요. 배달의 민족에서 막 반칙을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키우고 뭔가 문제 생길 때마다 고치고 하려면 정말 그 만든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제가 아는데 파운더 중에 한 명을 그 사람이 그 상장할 때쯤 해서 요양을 갔어요. 나이도 이렇게 나보다 어린데 한 2년 요양 갔어. 그러니까 건강과 난 맞바꾼 거라고 봐요. 정말 한 몇 년을 정말 죽어라 했어. 죽어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야 공공에서 또 만들어 갖고 뭐 좀 대체하면 되지.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다. 물론 내가 뭐 기업 편을 들자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뭔가 혁신 기업이나 뭐 이런 걸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의 노력이나 보통의 어떤 에너지를 쏟는 걸로는 안 되더라. 그러면은 이분의 이제 주장은 상위가 먹는 시장이 낮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자, 아니고. 그렇다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크리에이터 중산층 구조가 어쩔 수 없더라. 어쩔 수 없더라. 꼭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 어쨌든 어떤 수평 많이 보는 데 많아. 뭐 웹3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더 수평적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계속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 개혁을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더 비인기 작가라든가 뭐 크리에이터한테 기회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숏폼 같은 게 쇼트가 오히려 잘 안 알려진 사람은 더 기회를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스크롤 다운 막 하다 보면 이게 자기가 이게 금방 보니까 그러면 그건 저기 좀 통계를 봐야 되는데 롱폼보다는 숏폼이 작은 크리에이터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이 근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크리에이터 기업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지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요. 크리에이터 기업 자체가 중산층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방법이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준을 볼 때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개혁을 통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될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획사예요. 플랫폼 입장은 유튜브는 그렇기 때문에 슈퍼스타를 키우는 게 더 유리한 게 이 슈퍼스타 시스템은 뭐 출판사도 그렇고 연예 기획사도 그렇고 갤러리도 그렇고 다
슈퍼스타 중심으로 돈을 벌. 그게 쉬우니까. 네. 한 사람이니까 뭐 하이브가 BTS로 10년 동안 버니까 그게 더 간편한 거지. 많은 사람을 뭐 육성해도 똑같이 뭐 그게 그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3대축 플랫폼에서 동네로 분산시키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그 온라인에서 너무 경쟁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온라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피할 수는 없지만 동네 단위 크리에이터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남동, 뭐 망원동이 서로 다른 컨텐츠를 만들고 공간을 갖고 기반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게 완전 이렇게 정도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좀 더 독립적인 생태계를 만들면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연희동에 500명이던가 뭐 망원동에 1000명이면 그러면 유튜브 생태계보다는 동네 단위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훨씬 더 평등하고 더 많은 크리에이터 중산층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도 30년대에 그 미래학자들이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산업의 미래는 지역적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산업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세계적인 미술가, 세계적인 뭐 오케스트라 이렇게 자꾸 이런 것만 강조하면 서열화만 강조하면 이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동네 예술가를 소비하고 그거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취향도 분산되다 보면 이게 문화산업이 지역 단위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플랫폼 경제가 오면서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도시가 움직이면서 이게 동네 단위로 크리에이터 소사이티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단위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러면 오프라인이나 도시 차원에서 그러면은 정부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간 같은 것도 보면 좀 더 크리에이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동네, 거리, 건축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 단위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일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보면 워케이션 같은 거 보면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항상 뭐 그들이 선호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럼 그런 도시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도시 플랫폼을 보다 크리에이터에게 유리하도록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직 안 보는 거죠. 우리 그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주장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점점 더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접속하는 게 매우 편리해졌잖아요. 언제든 우리가 뉴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거 아는 이게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서 뭐 하나 그냥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올려도 빵빵 터졌어. 왜냐면 올리는 사람들이 없는데 뭐 뭐라도 하나 있으면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웬만큼 만들어서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어. 그러려면 그 높아진 눈높이를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제한된 소수의 몇몇 슈퍼스타들에게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더라. 왜냐면 그거를 그거 하나 만든 사람을 예를 들어 100명이 보나 10,000명이 보나 1억 명이 보나 똑같은 돈이 드는 거잖아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왕이면 더 고퀄로 만들어서 1억 명이 봐도 전혀 문제없게 만드는 게 지금의 이제 시스템이 이미 된 것 같아서 좀 적은 비용으로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1억짜리를 한 명을 만들지 말고 100만 원짜리를 100명 만들자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나 이미 사람들의 눈높이는 거기에 맞출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컨텐츠 소비를 오프라인이나 도시로 연계가 돼버리면 우리가 연희동 콘텐츠 소비라고 하는데 거기 뭐 슈퍼스타가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거기 연희동 도시와 연계되면 그러면 그 연희동에 연결된 크리에이터들이 50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슈퍼스타 걱정 안 하고 연희동 콘텐츠로 계속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프로님은 연희동이나 어디에 서점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교수님한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았다고 나눠 가져야 된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 개인보다 하나의 특정 공간의 그 점으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한 시스템 만들면 그게 이제 결국
이 어떤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의 그렇죠. 가장 작은 소사이어티가 형성되면서 실질적으로 슈퍼스타랑 경쟁 안 하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거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뭐 큰 돈을 뭐 벌어주는 그런 경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서 기회를 찾는 구조를 만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전 그 시스템 차원은 아닌데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비자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영도에 그 밀면집을 갔는데 부산 영도. 부산 영도. 근데 이분이 이제 밀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를 해서 자기가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요새 그렇게 특이한 그런 가게들이 많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맛있다고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수준 높고 뭐가 좋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많은 기회가 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무조건 서울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지역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뭐 지역에 가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재밌네. 근데 자연스럽게 청년들이나 MZ 세대 문화는 어디 가든지 로컬을 찾아요. 그럼 여기 가도 여기 로컬이 뭐예요? 그럼 그게 로컬이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면 그 자체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로컬 단위를 분산시키면 지금보다 낫다는 거죠. 지금보다 국가 단위로 소비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길을 얻는다는 거죠. 맞아, 로컬이 중요해. 네. 그 경북 영주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저 많이 알아요. 경북 영주. 영주에는 뭐가 유명할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복숭아, 2번 쌀, 3번 사과. 경북 영주입니다. 세 개 다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영주 은하수 사과만큼 유명하진 않을 겁니다. 네, 경북 영주의 은하수 사과. 네, 은하수 사과. 그리고 은하수 사과. 네, 소백산에는 소백지향 홍삼. 네, 그리고 소선당 한우. 네, 그렇게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하수팜. 네, 은하수팜. 네이버에서 은하수팜 검색해 보시면요, 지금 영주 은하수 사과, 소선당 한우. 정말로 안목이 좋으시네요. 네. 제가 은퇴하려는 데가 소백산이 풍기예요, 풍기. 더 정확히 말하면 풍기인데 영주라고 하면 안 되죠. 풍기물란은 풍기읍이죠. 이게 우리나라 그 도시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서너 개 군현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풍기, 군이었나 그리고 순웅. 그리고 영주는 기본적으로 세계 도시,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그래서 순웅 또 저쪽에 또 하나 있어요. 저쪽에 부석사 동네는 다른 부석면이 있는데. 부석사? 네, 부석사 있는. 무량수전. 영풍 부석사. 부석면이라고 하는 부석사에서 순웅 그리고 풍기, 영주 다 다른 동네인데 소백산은 풍기. 홍삼은 어디라고요? 풍기. 소백지향 홍삼이고요. 사과는 어디라고요? 영주 은하수 사과. 한우는 어디라고요? 소선당 한우. 저희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이것도 다 컨텐츠입니다. 이것도 네, 다 컨텐츠고 이것도 이제 크리에이터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그 한우들을 키워내는지 또 6년근 홍삼들을 어떻게 길러내는지를 다 그 과정들을 막 이렇게 사진과 글로 해놓으시거든요. 네. 그런 게 다 크리에이팅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다 크리에이터예요. 이분들도 그냥 판매만 하고 뭐 싸게 판 이게 아닙니다. 네, 그 고객들에게 믿음, 신뢰를 쌓는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우리 일당백도 여러분과 벌써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또 신뢰를 쌓은 이 신뢰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컨텐츠 소비자들과의 신뢰 이게 중요하다. 정프로가 나온 건 일단 믿을 수 있다, 재밌다 이런 신뢰를 지금 전 10년간 지금 쌓아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아는 걸 하죠. 뭐. 네, 우리 모종민 교수님은 골목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도시에 대한 또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소비자들과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이제 골목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네, 골목 생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그냥 큰 게 좋은 것 같고 빨리 백화점 더 큰 거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기 편하고 주차하기 편하고 이러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작은 상권에도 정말 많은 뭔가 생각할 거리들이 있구나 또 이렇게 한 번 더 느낍니다. 골목의 매력을 제가 끝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뭘까요? 우리는 다들 골목 생활을 해왔었잖아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골목에서 땅 파서 저 자치기 하고 그 다음에 구슬로 이렇게 그려갖고 뭐 이렇게 구슬치기 하고 비석 치고 주로 뭘 많이 쳤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그런 놀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곳이 왜냐면 6차선 대로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냐고 못하거든요. 못하죠. 골목이라 가능한 겁니다. 공을 차도 옆에서 유리 장독대 깨져도 다 같이 빨리 도망가면 되니까 골목에선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추억과 재미가 있는 곳 그곳이 골목이요. 그 골목이 또 잘 되는 곳이 우리는 막 6차선 빨리 집 앞에 큰 길 나면 좋겠다 집 가볼로 이 생각만 하지만 결국은 그 골목이 어찌 보면 우리 몸으로 따지면 다 이 모세혈관 같은 우리 삶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들이다. 뭐 연결고리가 될 골목들이 살아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어떤을 지탱하는 그래 인프라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으면 걷기가 싫어. 골목이 걷고 싶습니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감나무 이렇게 딱 하나 나와 있으면 이제 몰래 또 따서 먹다가 걸려갖고 또 혼나고 바로 이런 것들이 골목의 매력입니다. 여기 또 저의 또 추억을 많이 또 오늘 소환을 하네요. 추억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죠. 골목? 네. 골목은 저는 진짜 우리 골목에 우리 옆집이 그 큰 그 깃발 서 있는 집이었어요. 점집. 네, 그게 대나무 깃발에 빨간색, 흰색 이렇게 있잖아요. 무당집이라고. 무당집. 무당집에 이제 따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현이라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스타일이 뭐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뻤어요. 현이가 이뻤어. 그래서 그 친구랑 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굿 한 번 하면 음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럼 영화 파묘 같은 분위기인가요? 아니 그렇게 큰 굿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동네에서 굿 한 번 하고 나면 막걸리 정도. 그런 거 많이 하면 그런 것조차도 저는 골목이 가진 매력이라는 겁니다. 6차선 대로변에 저 점집 봤어? 없잖아. 골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골목에서 사람들이 또 굿도 하고 굿하는 그 컨텐츠, 그 다음에 자치기 하는 놀이 컨텐츠. 그리고 또 같이 음식 나눠 먹는 콘텐츠 이게 저는 지금 40년 후에 다시 지금 성수동과 뭐 연남동 이런 데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정프로 그냥 이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공공 장소가 이제 그 활성화돼야지 사람이 거기 모이기도 하고 뭐 상호 교류도 하고 맞습니다. 협력도 하고 이게 이제 어떤 도시의 어떻게 보면 기본 경쟁력이죠. 이게 자동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행 도시 대 자동차 도시. 그래서 보행 도시에서 걷기 좋은 길, 걷고 싶은 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던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아파트 공급 문제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편리한 도시를 계속 건설하다 보니 그 와중에서 뭐가 그럼 우리가 뭐를 일컫느냐 이런 문제는 보통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런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건설할 때 컨도라고 그래요. 걔는 이게 대형 아파트 컨도라고 하는데 컨도 스킬 컬처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 플래카드를 들고 재개발을 반대하는데 문화를 죽인다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게 그 산업 사회의 어떤 그 효율성,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그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동안. 이제 빨리 그 공장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니까 그게 급해하니까 이런 장기적인 우리 문화 자원은 이렇게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나 첨단 사업 경쟁력이 이제 어떻게 한계가 왔고 우리가 문화 창조 산업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도시를 복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골목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끝으로 예전에 또 가봤던 그리스 얘기 한번 하면서 마무리해요. 그리스에 제가 이제 놀러 갔잖아요. 아테네 밤 8시쯤 됐습니다. 근데 그 골목만 있어요 거기는. 근데 골목에서 누군가 그냥 저 음악 큰 카세트 같은 거 하나 틀어놓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 나와요. 음악 소리 들리니까 같이 막 춤추고 옆쪽에서 갑자기 양을 맞고 이렇게 양 같이 나눠 먹고
그게 골목의 매력이다. 그렇죠. 예. 노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촌 블루스의 골목길 노래도 있고, 뭐 골목길에서 늘 기다리는 노래도 있고, 뭐 골목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가장 또 정서적인 멘탈을 건드리니까 맞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골목길 또 이렇게 골목길 지나가다가 대문 열려 있는 집 이렇게 빼꼼 보는 재미도 좀 있거든요. 네. 또 이렇게 누구 이렇게 등목하시고 하면. 네, 이것도 부적절했던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지으신 우리 모종린 교수님과 함께 우리 도시의 문화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끝으로 앞으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뭐 좀 가능한 젊은 분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좀 더 잘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정리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뭐 다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리에이터가 어떤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건 다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지금 뭐 SNS나 뭐 동영상 기술은 다 배우고 이미 잘해요. 네. 네, 뭐 숏폼도 잘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단지 우리가 사회에서 할 일이 더 중요한데 그럼 이런 그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의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느냐. 그래서 좀 더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지 말고 이들이 그 크리에이터 그리고 또 조직의 인원으로 동시에 나다움을 발휘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나 조직 문화를 빨리 만들어서 이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크리에이터가 강한 사회입니다. 뭐 우리가 유튜브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뭐 한강 뭐 예술가, 소설가 뭐 그리고 이제 골목도 우리나라 골목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그 문화지구 랭킹 이런 게 순위를 보면 한국의 뭐 홍대, 뭐 성수동이 거의 탑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그리고 공간 우리나라 그 공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그 카페나 이런 거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다 얘기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디지털 다 강한 나라인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면 우리가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를 그러면 이렇게 3대 축으로 해서 크리에이터한테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큰 돈 안 든다는 거죠. 큰 돈 안 들고 우리가 조금만 하더라도 이 경제를 우리가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산업사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 반면 산업사회의 관점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에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가 100% 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미래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사회니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보이자.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책에서 제시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 뭐 무슨 산업 지원하는데 몇 조 뭐 몇천억 쓰는 거 안 아까워하는데 이런 거 지원하는 데는 뭐 10억 20억도 너무 아까워하니까 그것은 좀 반성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우리 교수님이 좀 지원해 주신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동안은 이제 정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냥 스스로 사례를 보여야 돼. 성공 사례를 보여주기 전에는 안 바뀔 거라 생각해서 제가 빨리 그 지역으로 가서 크리에이터 타운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 서점이나 도서관을 저 하나 주세요. 일단 거기도 시작하는데 좀 더 의미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죠. 제가. 서점은 정프로한테. 그리고 저는 작은 커피숍.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하실래요? 저는 그냥 BBC 할게요. 다 하신다고요? BBC? 베이커리, 커피. 저보고 다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 BBC가 다 들어가면 그러면 소백산 아래가 좋습니다. 다 거기는 가면 너무 멀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의 모종린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